안녕하세요.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원래 그 대면 강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음,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얼굴 못 보고 동영상 강의 진행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저도 많이 아쉽네요. 음, 지난주에 이 특강은 잘 듣고 오셨어요? 특강과 관련된 출결사항 제가 지난주에 연락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출결사항은 제가 다 받아서 다 반영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교재 맨 마지막 장의 11장 직무별 역량 탐색에 대한 부분과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강의 이렇게 두 개 진행하려고 해요. 이 진로 의사결정은 우리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과목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의 주제가 이 직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럼 직무는 무엇이냐? 실제로 이 직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 일반 기업에서 하고 있는 5대 대표 이 직군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직무가 무엇인지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직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일종의 조직 내에서 그 하위 부분 중에 구체적인 업무들을 담당하는 부분들을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거의 대기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기업들이 지금 5대 대표 직무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들여다보면은 경영 지원, 영업 마케팅, 연구 개발, 생산, 기술, 그리고 IT. 그 하위에 지금 쪼르르륵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어떠한 직무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실제로 조직 생활을 해나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줄 알고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처럼 뭐 취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러한 일을 희망한다라는 걸 얘기할 때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게 의사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직무는 계속 좀 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건 좀 중요하고요. 이 부분, 직무에 대한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이 기말 과제, 제출하셔야 될 기말 과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직무, 지금 나와 있는 설명 페이지는 교재 13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직무에 대한 설명 페이지는 실제 우리 학교 드림패스랑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 옆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은 이 기획 밑에 있는 내용들은 직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면은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은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보면은 기획, 해외 산업 개발, 총무 법무, 신사업 개발, 재무, 인사, 이러한 내용들을 다 개별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구매, 영업, 홍보, 마케팅, 해외 영업,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직무가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관리, 물류, 그다음 인프라 테크놀로지, 생산 기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R&D, 이러한 직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기획에서 하는 직무가 좀 더 궁금해 라고 생각하시면 기획 바로 옆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획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수행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사업 환경을 분석하고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럼 사업 환경 분석이 뭘까 궁금해서 또 클릭하면은 사업 환경 분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바로 이 기말 과제랑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직무 이해랑 연동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직무를 통해서 본다는 거는 내가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 일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산업별 분류는 직무별 분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산업별 분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그러니까 그런 직무랑은 다르게 그 기업 또는 회사, 아니면은 조직,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떠한 걸 좀 더 주요하게 담당하느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분류해 놓은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랑 관련돼서는 공기업, NGO, 교육연구기관, 의료 서비스, 이러한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관련 기업들이 쪼로록 나와 있죠. 이렇게 좀 분류상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공 서비스 이외에 이제 기업은 더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보자면 먼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카드, 이러한 부분들이 금융 서비스랑 좀 관련이 되어 있죠.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유틸리티랑 관련된 부분, 에너지, 화학, 천연 자원. 그래서 밑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혹시 내가 가고 싶은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자통신과 관련돼서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재 14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전자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유무선통신, 전자, 전기, 컴퓨터, 이러한 분야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방송,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전자통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별 분류에서는 전자통신 쪽으로 분류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자동차, 운송물류, 중공업 건설, 조선, 이러한 산업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유통서비스, 산업재, 소비재, 제약,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하면서 좀 더 안에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교재를 후루룩 그냥 보는 정도로 그냥 이 부분들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약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보신 내용들 기본으로 해서 산업 분류를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은 내가 좀 더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기업에 맨 처음에 나왔던 이 공공 서비스 관련해서 첫 번째가 공기업이었었고, 그 중에 이 관련 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출입은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제가 그래도 계속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한국전력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면 그냥 정말 인터넷에서 한국전력만 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은 한국전력은 처음에는 큰 한 덩어리였지만 지금은 다 개별 회사별로 분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개별 회사들이 있는 지역도 다 달라요. 수력 원자력, 동서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실제로 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곳과 관련된 곳들, 그러니까 이 어디 위치들이 다 지금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죠. 그리고 한전 원자력 연료, KDN, 한국전력기술, 뭐 KPS. 실제로 이런 많은 자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많은 공기업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를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보 공개된 것뿐만 아니라 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니까 가산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공기업들이 지방 이전하면서 그 지방 출신 대학생들에게 좀 더 취업의 기회를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한전도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한국전력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지역 가산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에 있는 대학 나온 학생들 가산점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가산점이 뭐 없거나 좀 적거나, 예, 이러한 그러한 공기업을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전에서도 모든 자회사가 전부 그런 가산점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꼼꼼히 들여다보시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산업 분류가 어딘지 들여다보고 일단 진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입사원 채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 그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서 살펴보고 내가 어, 그럼 학교 다닐 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건 정말 나중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어느 기업에 지원을 했으면은 그 기업에 대한 최근 뉴스하고 그 기업 홈페이지는 꼭 들어가서 기업의 어떤 이념, 그러니까 기업들도 일종의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 이념이 있거든요. 그 비전 이념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오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전은 무엇인지, 예, 그런 거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돼요. 예, 뭐, 제가 잔소리 안 해도 그런 건 잘 하시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그 회사가 뭐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 회사가 요즘 뭐 잘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현재 소식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만큼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애정이 있다. 예, 그게 꼭 면접 질문에 나온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난 정말,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애정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새로운 버전들을, 어, 보고 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꼭 공기업만이 아니라, 예, 어디를 지원하시든지 간에 그 기업과 관련된 최근 뉴스,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 예,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고 면접에 가시는 게 필요해요. 예, 뭐, 딴 얘기로 조금 흘렀네요. 그리고 교재 145페이지부터는 조금 페이지 압박이 있긴 한데요. 예,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실제로 이 NCS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NCS가 나오게 된 거는 뭐 사람을 뽑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뽑아라.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 컴피턴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국가에서 그냥 스탠다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걸 적용하는 일이 드물고요. 대체로 공기업이라든지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예, 이럴 경우에 NCS를 가지고 이 잣대에 의해서 사람을 뽑으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이걸 뭐 다 세세히 들여다볼 건 아니고요. 오늘 정말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NCS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대학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 때문에 이 NCS를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직무 역량에 보시면 보고서 작성, 커뮤니케이션, PT 스킬, 전략적 기획,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국제적 이해 감각, 외국어, 경영 산업 환경 이해, 비즈니스 감각, 손익 마인드, 정보 수집 분석, 성과 지향, 조정 및 통합. 많죠? 추진 실행력, 글쓰기 능력, 협성 교섭력, 그 다음에 고객 지향, 대인관계, 창의성, 신의 성실, 혁신.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 조직 인력 관리, 일정 관리, 재무 지식, 법의 이해, 교육 기획 이해, HR, PR 스킬, 매체, 공정 설비. 인류에 대한 이해, 환경 안전 관리,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프라 관련 지식, 시장 분석, 리더십, 건축 관련 전공 지식. 굉장히 이렇게 제너럴한 어떤 일을 하든지 필요한 역량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꼭 집어서 어떤 일을 할 때만 필요한 역량들이 있죠. 그렇게 지금 직무 역량들을 좀 아주 일반적인 역량, 그리고 세부 직무 역량, 예, 이것들을 그냥 나이버하게 이제 이렇게 쭉 나열해 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재 149페이지에 가면요. 예, 금방 보셨던 이 무지 많은 역량들을 실제 직무랑 연결시켜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이거 가져온 거 보시면, 예, 이 기획과 관련된 역량에는 보고서 작성, 커뮤니케이션, PT 스킬, 전략적 기획,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역량, 어쩌고저쩌고 필요하다.
그래서 신사업 개발, 해외 산업 개발, 재무, 총무, 법무, 인사,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계속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역량들이 보이세요? 무슨 직무를 하든지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역량들이 눈에 보이시지요? 보였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홍보, 구매, 마케팅 영업, 해외 영업 이 직무들에서도 예, 공통적인 직무 역량 보이시지요? 생산관리, 생산기술, 물류,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인프라 테크놀로지, R&D 어떠세요? 보이시지요? 예, 안 보여도 보인다고 하셔야 돼요. 예, 여기 계속 보이는 부분을 좀 제가 그냥 표시를 해보자면, 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보고서 작성, 그죠?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국제적 이해 감각,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다른 데서도 거의 대부분 나왔고, 특히 요 앞에 세 개, 보고서 작성,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능력은 뭐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능력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국제적인 이해 감각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은 언제 키워가지고 나오기를 기업들에서는 원하겠어요. 이러한 역량들은 전부 대학 때 키워서 와라 라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역량들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역량들을 내가 교과, 비교과,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키워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 이 직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지 11장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예,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강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로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뭐 진로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의사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많죠. 뭐 사소하게는 점심 뭐 먹어? 뭐 이것도 의사결정이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뭘 먹어보기로 하고 그 집에 갔어. 먹었어. 맛있었어. 아, 정말 잘했어. 이렇게 이렇게 답이 나올 때는 그날은 예, 나의 의사결정이 성공한 거죠. 만족스러웠으니까. 실제로 우리의 의사결정은 만족스러운 결정을 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좀 더 아쉬움을 줄 때도 있죠. 이렇게 뭐 밥 한 끼에 아쉬운 거는 크게 부담되지 않겠지만 나의 어떤 진로랑 관련된 결정이 아쉬움으로 남을 때는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인생이 삐그덕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느 대학에 갈지를 결정하고 어느 과를 결정할지 결정하고 여기에 온 거지 여러분들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고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중하게 이 자리가 정말 나에게 맞는지 맞으면 이렇게 계속 여기에서 열심히 하시고 가면 되는 거고 조금 안 맞을 것 같으면 예, 좀 더 맞게끔 노력하면서 가는 걸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유연성을 키워서 예, 나의 전공을 하면서 또 다른 뭔가 전공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결정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때 그럴 걸 잘못했어. 저도 그럴 때가 많긴 하지만 예, 진로만큼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적기에 예, 여러분이 가장 이게 최선이었다. 나중에도 나도 나중에 이런 일을 다시 하더라도 똑같은 길을 갈 거야. 라는 결정이 좀 되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 이런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좀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 의사결정 이론이 있거든요. 의사결정 이론은 이 경제적인 관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경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뭐냐? 나의 이익은 최대화하고 그다음 손실은 최소화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이 만족스러우면은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고 손실은 극소화되는 거겠죠. 그런데
특히 진로랑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만족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는 그걸 하고 만족했는데 B는 그걸 하고 만족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A랑 B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면은 정말 잘 가는 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A가 가는 길이 멋져 보이니까 나도 A처럼 가겠다. 그건 아니고, 만약 A의 길처럼 가고 싶으면 A와 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거를 좀 들여다보는 게 일종의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 경제적 이득? 이게 최우선인지, 지위? 명예? 봉사? 아니면은 내 분야에서의 어떤 최고가 되고 싶은 거? 일하는 보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걸 나의 그런 가치로 삼고 내가 그 진로를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나는 이익이 극대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좀 자신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보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이, 어느 게 더 좋은지 양쪽에 다 끌려서 좀, 그러니까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은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빠지게 되는 함정들, 이 부분을 살짝 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밑에 10개 문항이 나와 있는데, 각 개별 문항에 대해서 OX로 한번 응답해 보실래요? 1번 문항은 나는 그만두고 싶지만 그동안 쏟은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 지속한 일이 있다. 그렇다라고 생각되시면 여기다 동그라미,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 요렇게 표시를 해서 10번까지 한번 지금 개별 문항 읽어보고 옆에 있는 해당란에다가 동그라미 또는 X로 바로 표기해 보시기 바래요. 시간 한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다 응답해 보셨어요? 좀 개별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제가 못 보지만, 어떻게, 동그라미가 더 많으세요? X가 더 많으세요? 동그라미가 더 많다면은, 의사결정할 때 좀 함정에 빠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X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의사결정할 때, 좀 남들보다는 어려움이 덜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개별 문항이 얘기하는 게 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1번, 나는 그만두고 싶지만 그동안 쏟은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 지속한 일이 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제 매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매몰 비용이라는 말, 또는 함몰 비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거기다 들였던 돈, 노력, 시간, 이런 걸 투입하고 나면은 거기에다 계속 뭔가를 지속하려고 하는 우리가 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표현이,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포기할 때는 손을 놓을 줄 아는. 음, 저도 사실 1번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2번, 중요한 것은 선택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는 의사결정을 더 못하는 편이다. 그렇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지 그러한 부분을 보는 거고요. 3번,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많다. 어떠실까요? 예. 결정을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친 적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결정,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 쓰면 안 되는데, 결정을 잘 못하는 거랑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많은 거죠. 그래서 뭐 4번도 그렇고 지금 6번도 그렇죠. 결정하지 못해 계속 미루는 일이 잦다. 8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중에 좀 있다가 하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어, 아예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 3번, 그렇죠? 3번, 안 하는 것이 더 많다. 예. 그 다음에 5번, 하고 꼭 후회하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일이 있다. 이것도 아까 이 매몰 비용이랑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이 9번, 10번 내용에 보면은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정보를 좀 다양하게 보느냐, 또는 의사결정 내릴 때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해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로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실제로 이 정보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가지고 있느냐예요. 두 가지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느냐가 특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나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느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나한테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네? 이렇게 우리는 계속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특히 진로와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는 대학 때 충분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고요.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 속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죠? 뭐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 이제 나를 좀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보 탐색이 중요합니다. 이 직업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나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내 자신에 대한 이해라면, 두 번째가 이 직업 세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전공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좀 내가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느냐. 그리고 나는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러한 합리적인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지 결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로를 선택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좀 이기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 자신의 것만 생각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나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지?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합리적이고 나한테 가장 맞는 길은 무엇이지? 그거를 찾아가야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한다면 아마 100% 만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만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기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하는 의사결정이 나에게 옳은 건가? 남들에게는 그 의사결정이 좀 바보 같아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결정이 옳은 거면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옆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군들을 옆에다가 좀 이렇게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친구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나의 어떤 속마음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꼭 옆에다가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의견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확인해 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만큼은 모르더라도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지 그 꿈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나의 의사결정을 옆에서 도와준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진로 의사결정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옆에는 나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원군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동기랑 관련해서 동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드라이브, 모티베이션, 이거랑 관련해서 이 유명한 두 명의 학자가 있거든요. 이 대시랑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 중에 제가 지금 이 관계, 내 주변에 나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사람들을 좀 포진해 주는 게 좋다. 이거 이제 자기결정성 이론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스스로 수행해 나가는 어떤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자기결정성 이론인데요. 여기서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에 이 대시랑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유능성, 얼마나 내 분야에서 유능해지고 싶냐. 이게 바로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율성.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할 때 더 잘 되잖아요. 나 1분만 뭐 하다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니? 예. 너 공부 안 하고 뭐 해?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1분 뒤엔 내가 자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는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가 유능성, 자율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뭘 기반으로? 유능한 나, 혼자 독립적으로 뭘 해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나,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그 분야에서 유능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동기, 그러한 마음가짐,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그 길을 잘 가고자 하는 스스로 잘 가지고 하는 자율적인 태도, 이걸 먼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그런 나를 건강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나의 어떤 인맥 자원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대학 때 충분히 많이 만드세요. 이 사람들은 예, 정말 왜 그 옛날에 드라마에 뭐 내 사람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예, 내 사람. 정말 나의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란 얘기는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같이 영감적인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고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뭔가 막힘없이 앞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서 그 분야에서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 그런데 바로 그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어떤 뭐 누구의 바램이나 아니면 누구의 그런 어떤 지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려는 태도. 그리고 여기에 건강한 관계까지 포함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자기 결정적인 것을 하기 위한 나의 기본 심리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 좀 본인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말 과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직접 만나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과제 제출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과제 너무 잘하셨어요. 어, 예. 그래서 한 분 제출 잘하셨으니 다른 분도 잘 제출하실 것 같지만, 혹시 몰라서 기말 과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기말 과제는, 드림패스 이용해서 본인의 미래를 좀 설계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및 계획 작성하시고 희망 직업, 직무 커리어 방향 설정하시고 커리어 인터뷰 위한 희망 직업 전망 검색하고 포트폴리오 작성 위한 빅커리어 서비스 이용하신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과제함에다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요. 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볼게요. 뭘 하셔야 되는지. 과제 PDF로 저장하시는 건데 잘 저장하실 것 같은데요.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인쇄할 때 왜 PDF로 인쇄하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쇄하시거나 이도저도 잘 안 된다 하면은 제가 볼 수 있게끔 좀 가독성 높게 화면을 캡처해서 주르륵 연결해서 그걸 이제 PDF로 저장해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목표 및 계획 작성하기인데요. 이 드림패스에 들어가셔서요. 홈페이지 진로 설계, 아니, 진로 설정, 비전 설정, 목표 및 계획 공유,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 홈페이지 지금 캡처해서 가지고 온 화면인데요.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표 및 계획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목표랑 계획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하고 PDF 파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희망 직업, 직무, 커리어 방향 설정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찬가지로 드림패스 홈페이지에서 진로 설정, 커리어 정보, 나의 커리어 방향 설정에 들어가셔서 희망 경력 트랙을 3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나의 커리어 그 방향 설정이라고 클릭하는 부분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한국 직업전망에 들어가서 하시는 건가 봐요. 제가 이 페이지에 접근 권한이 없어요. 학생만 들어가서 학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그냥 파일만 받아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또 역량개발센터에서 물어봐서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긴 하는데요. 혹시 잘 안 되거나 모르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또 방법 알려드리긴 할 텐데요. 여기 나의 커리어 방향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바로 이 희망 경력 트랙 3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역량, 현재 역량 수준을 확인하셔서 이제 요 두 번째 과제를 PDF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우리 수업할 때 보였던 화면들, 요 화면들 아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때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커리어 인터뷰를 위한 희망 직업 전망 검색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망 직업 전망 검색해서 그 내용들 나온 거 PDF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드림패스 홈페이지에서 진로 설정 한국 직업 전망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희망 직업을 검색을 하세요. 희망 직업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4가지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PDF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셔야 될 게 이 빅커리어 서비스 이용해서 그 뭐 역량,
전체 취업자 평균, 뭐 학과 취업자 평균을 좀 들여다보고 이거를 캡처하시는 그러한 과제인데요. 자, 여기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이 페이지, 역량 개발 현황, 빅커리어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요. 나의 희망 직업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희망 직업을 설정하고 나면은 여기 지금 예시로 든 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거든요. 예시로 든 이게 아시아나 항공인데 이렇게 설정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현재 나의 역량, 그 다음에 전체 취업자 평균, 나의 학과 취업자 평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사형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방사형으로 보이는 거 밑에 쪽에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려가면은 현재 나의 역량이랑 전체 취업자 평균은 어떠한지, 학과 취업자 평균은 어떠한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PDF로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캡처 말을 하는 거는 여기에서 자꾸 PDF 저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PDF 저장 안 되면은 캡처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 1학년 우리 수업 거의 다 1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의 역량이 이렇게 빵빵빵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아직 뭐 토익 점수 입력 안 했다. 장학금 받은 적 없다. 뭐 실습 경험 없다. 뭐 이렇게 수상 내역 없다. 뭐 다 이러면은 자격증도 없다 이러면 여기에 그냥 빵빵빵빵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제출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렇게 현재 나의 역량 요거 캡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요. 전체 취업자 평균, 나의 학과 취업자 평균을 각각 다 클릭해서 capture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역량, 전체 취업자 평균, 나의 학과 취업자 평균을 각각 다 캡처해서 PDF로 저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신 내용이 기말 과제예요. 그래서 기말 과제는 중간 과제랑은 다르게 드림패스 활용해서 나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게 바로 이 기말 과제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정말 같이 얼굴 보고 그래도 만나서 마지막 인사 나누고 헤어지는 게 도리인데 정말 미안해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 회복되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보니까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참,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변명 같지만, 그러한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얼굴 못 보고 헤어진 점 정말 저 미안하고요. 어, 근데 제가 이미, 공지 드렸던 것처럼 이 기말 과제, 그 과제 이미 제출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제 제출은 6월 18일 날 자정까지고요. 6월 18일 지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미흡할 경우에는 따로 전화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이 없으면, 과제는 잘 제출됐고, 그리고 뭐 출결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간 과제 제출했고, 기말 과제 제출했고, 출결 사항에 문제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 과목은, 이 과목 자체는 패스됐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6월 18일 일요일 자정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PDF 파일 하나로 저장하는 거, 혹시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그, zip 파일 묶는 거 아시죠? zip 파일 묶어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파일 그냥 각각 제출하시거나, 그냥 뭐 해주시면 제가 다 열어보고 확인할게요. 예. 그래서 한 개 PDF로 이렇게 합쳐서 저장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고요. 이게 안 될 경우에, 이거 하기가 조금 어렵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 개를 각각 제출하셔도 제가 다 알아서 잘 보겠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학교에서 기획할 때, 예,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과목이 개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은 4년 그리고 평생 내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가짐을 잡는데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음, 자, 그러면 우리 강의만 아니라, 예, 다른 1학기에 해야 될 여러분들, 뭐, 시험이라든지, 과제라든지 모든 거 잘 마무리하고, 예, 방학 때는, 예, 잘 놀기도 하지만, 방학 때도 뭔가를, 이루는, 예, 그러한 뜨거운 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요. 예, 우리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원합니다.